여러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게임 속의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상상 말이죠.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고 운동하는 모든 활동이 게임 속의 플레이 일부인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가상현실 안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상상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과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는 기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MS,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티타임즈 채널에서 많이 설명한 자율주행, AI,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이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바로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언급했는데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If the last 20 years was amazing, the next 20 will seem nothing short of science fiction. The metaverse is coming. 젠슨 황이 이 말을 한 행사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행사인데요.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엔비디아가 이 기술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엔비디아 말고도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이런 메타버스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 변화를 뜻하는 접두사 메타에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말입니다. 직역하면 초월 세계가 되는데요.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가상세계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상세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메타버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냥 메타버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 편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1992년에 나온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피자 배달부인 주인공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와 현실을 넘나들며 현실 세계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개념을 차용한 영화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매트릭스, 아바타,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 등이 있습니다. 모두 주인공이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면서 활약을 하는 내용이죠. 소설이든 영화든 당시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허무맹랑한 상상에 그쳤었는데요. 이제 이 메타버스가 미래를 말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슨 기술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사실 메타버스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특정 개념 혹은 서비스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최근에 메타버스의 사례로 꼽히는 서비스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픽게임즈사의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자신의 캐릭터, 즉 아바타를 조종해서 요새를 구축하고 상대방과 싸우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인데요. 최근에 이 게임 속에서 아바타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강화하면서 파티 로얄이라는 모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서로 마주치면 싸워야 하는 게임인데 이 파티 로얄 모드를 선택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휴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변으로 이동해서 음료수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같이 파티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최근에 이 파티 로얄 기능을 이용한 가수들의 가상현실 콘서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공연들이 메타버스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져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BTS는 파티 로얄 모드의 그 해변에 있는 가장 큰 무대에 인기곡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콧도 지난 4월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바타로 공연을 했는데요. 한 회에 10분, 총 5회 공연에 2,770만의 관객이 관람을 했고, 한 회에만 최고 1,230만 명이 몰리면서 오프라인 공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트래비스 스캇이 이날 벌어들인 수입만 2천만 달러, 약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가수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이 공연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바로 가상세계만의 특별한 무대 연출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듯이 노래에 맞춰서 배경이 우주로 변하기도 하고 바닷속으로 잠수하기도 합니다. 혜성이 쏟아지는 무대 속에서 거대한 트래비스 스캇의 아바타가 걸어 나오기도 하고요. 관객들도 함께 날아다니며 춤을 추고 무대와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참 신기한 모습이죠. 닌텐도의 인기 게임인 동물의 숲 역시 메타버스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동물의 숲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마을을 꾸미는 게임인데요. 마을마다 부여되는 코드를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마을로 놀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얼마 전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이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조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동물의 숲 안에 자신의 캠프를 꾸렸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판 레고인 마인크래프트 역시 메타버스의 좋은 예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어려워지자 UC 버클리 학생들은 힘을 모아서 게임 안에다가 캠퍼스를 그대로 건설하고 여기서 가상 졸업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총장과 초대 연사 그리고 학생 대표까지 모두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참여해서 연설을 했고요. 졸업식을 마치고 모자를 던지는 전통까지 현실의 행사를 완벽하게 가상세계에서 재현했다고 합니다. 최근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로블록스라는 게임도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습니다. 로블록스는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내 아바타로 게임에 접속을 한 뒤에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 있으면 로블록스 내에서
그 안에 구현된 게임으로 이동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 속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다가 게임 안에 구현되어 있는 또 다른 게임을 즐기는 식이죠. 물론 게임 개발자들도 러블록스에 접속한 뒤에 아바타를 조종해서 게임을 개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게임, 즉 가상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세상인 것이죠. 지금까지 최근 메타버스로 각광받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모두 게임입니다. 그 이유는 가상현실에 여러 캐릭터들이 동시에 상주하면서 사회를 구축한다라는 메타버스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에 게임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경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캐릭터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거래하는 등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게임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자, 리니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MMORPG 게임이 대표적인데요.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한 번에 접속해 사냥도 하고 친구도 만드는 이런 게임들을 메타버스의 원조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임들과 지금의 메타버스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리니지 같은 게임들을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지 않고 메타버스의 원조격이라고 구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와의 연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익 창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나이트나 동물의 숲 사례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나 대통령 선거 유세 등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상세계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죠. UC 버클리의 경우에도 졸업식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이런 수업도 했다고 하는데요. 가상세계의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현실세계에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니 졸업을 할 수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상과 현실이 단절되어 있던 과거와는 다르게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수익 창출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그 안에서의 활동이 현실세계의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상세계 안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문화적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트래비스 스캇이 포트나이트에서 입장권과 굿즈를 팔아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 대표적인 예일 테고요.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는 로블록스도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로블록스 세상 안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도 모두 돈을 버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로블록스 내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 20%가량이 전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게임 속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 셈이죠. 참고로 로블록스 세계 안에는 5천만 개의 게임이 있고 이 중에서는 100만 번 이상 플레이된 인기 게임들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에는 게임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최근에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내놓으면서 이 기기를 통해 작동하는 가상 사무실인 인피니트 오피스를 공개했습니다. 침대에서든 식탁에서든 기계만 사용하면 사무실 책상과 가상 모니터가 눈앞에 구현되는 시스템인데요. 마치 영화에서처럼 이 가상 화면을 터치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서도 사무실과 똑같은 환경으로 일할 수 있게 되죠. 회의 시간이 되면 자신의 아바타를 회의실로 보내고 저는 집에서 기기를 착용한 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VR과 AR을 통합한 기기인 홀로렌즈 2를 내놨습니다. 이 기기를 착용하면 각종 디지털 정보를 우리 물리적 현실 위에 구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술장 위에 올라간 의사들이 착용할 경우에 눈앞에 환자 상태가 모두 표시되고 수술을 환자의 몸 위에 시뮬레이션으로 해본 뒤 실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술은 가상현실 세상을 만드는 기술은 아니지만 현실과 가상현실을 결합하는 기술인 셈이죠. 이 외에도 메타버스는 영화, 도시 설계, 건축 설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현실 세계에서 쉽게 하기 어려운 대형 시뮬레이션이나 상품 디자인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장 메타버스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글, 아마존 등의 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가 게임을 넘어서 더 큰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상과 현실의 물리적인 이질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데이터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중요도가 더 커지겠죠. 그래픽 처리를 위한 기술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옴니버스를 내놨고요. 게임 물리 엔진으로 유명한 유니티 역시 게임을 넘어 3D 시뮬레이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이 완성된 뒤에는 본격적인 플랫폼 경쟁으로 접어들 텐데요. 누가 더 매력적인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영역을 두고는 게임 기업과 SNS 기업들이 좀 격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에 이렇게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입니다. 메타버스 경제는 2025년까지 현재 6배가량인 2,800억 달러, 약 314조 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AR, VR 기기 등 메타버스를 위한 하드웨어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전망인데요. PwC는 지금 330억 달러인 규모인 AR 시장은
2030년까지 1조 1000억 달러 시장으로, 현재 125억 달러 규모의 VR 시장은 2030년까지 4,505억 달러 시장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메타버스가 Z세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 세대인 Z세대, 그리고 그 이유를 잡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메타버스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밀레니얼 세대로 분류되는 저만 해도 이 메타버스가 좀 어색한데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났다고 하는 Z세대에게는 별로 어색하지 않은가 봅니다. 특히 억 단위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포트나이트,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등은 고객의 70% 이상이 Z세대라고 하는데요. 다른 세상을 오가면서 친구를 만들고 재미를 찾고 심지어 돈까지 버는데 익숙한 세대의 등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대체할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나온 뒤에 우리가 쇼핑하는 방식이라든지 친구를 만나는 방식, 심지어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듯 메타버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콘서트도 열리고 게임으로 출근해서 게임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허황된 주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메타버스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언택트 하면서도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영화 아바타와 매트릭스처럼 가상과 실제가 뒤섞여서 살아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티타임즈도 가상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모아놓고 새로운 기술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은) 메타버스의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만남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한 AR, VR 등 각종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메타버스와 상관없어 보이던 기업들까지 메타버스에 뛰어들면서 콘텐츠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로 디즈니가 아닌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포트나이트를 꼽았을 정도로 본격적인 메타버스 콘텐츠 경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세계를 확장해 나갈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T 관련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면 싸이월드가 귀환한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없어질 뻔했던 싸이월드가 202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더 눈에 띄는 건 6월에 출시한다는 모바일 버전인데요. 단순히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모바일 화면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아예 재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싸이월드 안에서 사용하던 화폐인 도토리를 대체할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그리고 따로 상장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활동까지 가능하게 하는 진짜 메타버스를 만들어 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싸이월드의 메타버스가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찌감치 메타버스의 핵심 구성 요소인 아바타와 방 꾸미기를 선보였던 싸이월드인 만큼 이를 활용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자, 그럼 제가 갑자기 왜 싸이월드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메타버스의 콘텐츠 확장성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대표적인 사례들로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영상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그럼 메타버스는 게임인 거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답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메타버스로 분류할 수 있는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주로 게임을 언급했던 이유는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수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메타버스의 조건을 충족한 콘텐츠들이 주로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을 위주로 설명하게 됐습니다. 혼란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메타버스의 기본 조건은 가상현실의 여러 캐릭터, 즉 아바타들이 상주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익숙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게임이 지금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는 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회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굳이 게임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포함하냐, 어느 범위까지가 메타버스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오가는데요. 의견에 따라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에어비앤비처럼 오프라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O2O 서비스까지 모두 메타버스로 봐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XR, VR, AR 등을 이용한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등이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기술 위에서 작동하는 서비스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게임 콘텐츠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게임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메타버스로 인정되는 몇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게임과 같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삶을 기록하고 소통하는 서비스, 즉 라이프 로깅에 초점을 맞춘 메타버스 컨텐츠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는 게임처럼 레벨을 올리고 퀘스트를 완수하는 그런 목적은 없지만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하듯이 매일 접속을 해서 아바타를 꾸미고 친구들을 만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생성한 또 다른 나의 삶을 꾸미기도 하고 현실 세계의 삶을 가상세계에 업로드하기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싸이월드가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역시 이런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의 일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출시 예정인 또 다른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이 준비 중인 가상현실 커뮤니티 호라이즌입니다. 작년부터 비공개로 베타 테스트 중이라는 호라이즌은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세계를 탐험하며 친구를 사귀는 서비스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친구와 가상현실 세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거나 집을 짓거나 그리고 가벼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이즌은 페이스북의 VR 머신인 오큘러스 시리즈와 결합해서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선 두 서비스가 기대작이라면 이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손잡벌 되는 회사 네이버 Z의 3D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입니다. 많이들 쓰시는 그 카메라 앱 스노우가 네이버의 자회사이고 그 자회사에서 내놨던 서비스가 제페토인데요. 이 서비스가 너무 잘 돼서 네이버 Z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됐길래 분사까지 했느냐면요. 2018년 8월에 출시를 했는데 2019년 상반기까지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90%가 해외 이용자이고 또 이용자의 80%가 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드린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의 가입자를 뛰어넘거나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요. 국내에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를 언급할 때는 꼭 언급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떤 서비스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 제페토는 자신의 모습을 본딴 3D 아바타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킹입니다.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 이를 바탕으로 아바타를 생성해 주는데요. 눈 크기를 비롯해서 자신의 이목구비를 조정해서 꼭 맞는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을 구입해서 아바타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 완성된 아바타를 조정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집들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4명 이상이 모이면은 제페토 세상 안에서 가벼운 미니게임도 할 수 있고요. 또 빌드잇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공간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템플릿을 바탕으로 지형 지물은 물론 공간 안에서의 달리기 속도와 점프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완성된 3D 공간에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친구들의 아바타와 함께 날아다니기도 하고 물리를 뛰어다닐 정도로 빠르게 달리면서 술래잡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아니지만 마치 게임 같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기획사나 기업에서 아예 홍보를 위해서 별도의 3D 공간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작년 9월엔 블랙핑크가 신곡 아이스크림을 선보이자 캐릭터가 방문해서 블랙핑크 멤버들과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무대를 3D 웹으로 구축하기도 했고요. 힙합 가수 다이나믹 듀오가 소속된 아메바 컬처 역시 회사 차원에서 별도 공간을 만들고 소속 연예인들의 아바타를 배치해서 팬들이 공간을 찾아오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르네상스를 테마로 제페토 세상 안에 가상 미술관을 열었다고도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당시 예술가들의 작품 총 69점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아바타를 조정해서 미술관을 찾아서 감상하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메타버스스러운 전시회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제페토에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요. 크리에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아바타들이 입는 옷을 디자인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이용자들이 직접 디자인한 의상은 유료 화폐인 잼으로만 거래가 되는데 최소 2잼에서 최대 50잼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1잼이 한 100원가량이 되니까 옷 한 벌당 최대 5,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죠. 작년 3월에 이 기능을 오픈했는데 오픈 한 달 만에 2만 벌이 넘는 옷들이 디자인됐고 월 순수익으로 300만 원을 달성한 유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장난 정도로 여겨졌던 아바타 꾸미기가 메타버스와 만난 덕에 최소한 부업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는 창구가 된 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 그러니까 싸이월드, 페이스북 호라이즌, 네이버 제페토 모두 게임은 아니지만 소셜 네트워킹 기능만으로도 성공적으로 이런 메타버스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게임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서비스가 일상생활, 경제,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이런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 적극 결합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음악, 공연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죠.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의 포트나이트 공연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는 BTS의 빅히트, 그리고 블랙핑크의 YG, 트와이스의 JYP 등으로부터 총 170억원의 투자를 받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엔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는데요. 5천만 명이 몰려서 블랙핑크 아바타를 만나고 함께 사진을 찍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JYP 역시 소속 가수인 트와이스와 있지의 뮤직비디오를 제페토 버전으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협업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제페토 안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연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히트는 BTS의 캐릭터 프랜차이즈인 BT21을 활용한 아바타용 의상이나 액세서리 제품들을 내놓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NC소프트가 시작한 유니버스 역시 이런 메타버스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사전 예약에만 수백만 명이 몰려서 화제가 됐는데요. 유니버스는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입니다.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처럼 이용자들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세계를 탐험하고 관계를 맺는 서비스는 아닌데요. 대신에 NC소프트는 캐릭터 스캔, 모션 캡처 등 게임 제작에 이용했던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플랫폼에 참여하는 K-팝 아티스트들의 캐릭터를 제작했는데요. 이용자들은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나 화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원하는 아티스트와 이용자가 직접 통화하는 것 같은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메타버스 공연 스타트업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역시 모션 캡처 기능을 이용한 메타버스 콘서트를 선보이는데요. 존 레전드, 위켄드 등의 팝 가수는 물론 린지 스털링과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들도 공연에 참여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리 녹화한 것이 아니라 가수는 스튜디오에서 평소처럼 공연을 하면 모션 캡처 카메라가 이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변환해서 웨이브 내 공연장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공연장에 나타난 가수의 아바타가 실제 가수의 움직임과 똑같이 움직이면서 노래합니다. 이 공연에 관객들은 아바타 형태로 참여하는데요. 가수들은 이 아바타의 반응을 보면서 손을 흔들거나 호응을 유도하면서 분위기를 살리죠. 이처럼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하거나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컨텐츠를 이끄는 두 축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습니다. 엔터 산업이 메타버스 흐름에 중요한 축이 되는 이유는 확장성, Z세대, 팬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확장성을 보면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앞서 제페토에서 열린 블랙핑크 팬사인회에 5천만 명이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어디에도 이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연 시설이라고 하는 잠실 주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최대 10만 명이라고 하니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간 제약이 없이도 현실보다 더 화려한 무대를 꾸밀 수 있는 메타버스에 엔터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 Z세대는 말할 것도 없죠. 대부분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 70% 이상이 10대이고요. 게임과 엔터 산업의 주소비층 역시 이 Z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Z세대는 메타버스에 거부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낄 정도라고 하니 이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당연히 메타버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팬덤입니다. 아무리 쉽고 편한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함께 나눌 무언가가 없으면 하나의 세상, 정말 유니버스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함께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그들을 따라하면서 생기는 강력한 팬덤이 이 메타버스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게임도 퀘스트라든지 보스 레이더와 같은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터넷이라는 문구답게 메타버스의 파급력은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런 특성들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군을 가리지 않고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상에 온라인 콘텐츠를 결합하거나 공급하는 사례는 너무 많죠. 포트나이트에서 있었던 BTS의 뮤직비디오 상영 이벤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오프라인 제품을 디지털화해서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기업들인데요. 패션 업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엔 아바타가 필수 조건이고 각자 개성에 맞게 아바타를 꾸미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이다 보니 패션 업계에서 자사 제품을 디지털화해서 제공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즉 롤과 협업을 해서 게임 캐릭터를 꾸미는 스킨을 루이비통 디자인으로 출시했습니다. 또 롤 챔피언십 우승자에게 주는 트로피 케이스에 루이비통의 고유 디자인을 새겨넣기도 했고요. 구찌도 모바일 게임 테니스 클래시에 캐릭터용 옷과 신발을 선보였고요. 최근에는 제페토와 협업해서 아바타용 패션 아이템을 내놨습니다. 현실 세계의 구찌 제품들과 똑같이 생긴 물건들인데 가격은 최대 4,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이키도 최근에 제페토에 입점해서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포트나이트와도 협업해서 아바타들이 구입할 수 있는 에어조던 운동화를 디지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렌티노, 마크 제이콥스, 컨버스, 디즈니 등이 제페토,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등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에 아바타용 의류와 액세서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실 세계의 물건과 똑같이 생긴 물건인데 가상현실 아이템이다 보니 가격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들이죠. 그래서 패션 브랜드들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Z세대의 인지도를 높이면서도 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이 아닌 메타버스 서비스들, 그러니까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메타버스의 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게임 외에도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콘텐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용어나 개념 같은 부분들은
김상균 교수님이 쓰신 이 책 메타버스에서 많이 차용을 했는데요. 메타버스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메타버스를 기술적으로 그리고 좀 더 개념적으로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무조건 VR, AR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화려한 볼거리들이 많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수억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메타버스로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서비스들인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특별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메타버스에 관심을 꾸준히 두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최근 국내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식 하나를 들으셨을 텐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 1억 5천만 명, 하루 평균 접속자 4,200만 명의 로블록스의 한국 상륙이죠. 게임에서 게임을 만들고 즐기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서비스인 거 이제 아시죠? 7월 16일에 한국 법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한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페토와 로블록스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잘 되는 메타버스 플랫폼, 인기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조건은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취재차 지금 인기 있는 플랫폼 대부분을 뭐 한 번씩은 계정도 만들어 보고 아바타도 만들어 보고 들어가 봤는데 다 각자 개성이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좀 비슷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소위 인기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대부분 설명을 드린 플랫폼들이긴 한데요. 먼저 게임 속에서 게임을 만드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있죠. 최근에 기업가치 295억 달러, 하나로 32조 3천억 원에 상장을 했고요. 3일 기준으로는 기업가치가 449억 달러, 51조 6천억 원이네요. 다음으로는 제페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만 2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K-팝 아티스트들이 여기에서 각종 행사를 열면서 K-팝 팬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요. 여기에 구찌, 디올과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제페토 세상 안에 쇼룸을 만들면서 화제도 많이 됐습니다. 온라인판 레고라고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인크래프트도 월간 이용자가 1억 2,600만 명에 달하고 게임 판매량만 2억 장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SK텔레콤에서 내놓은 플랫폼 이프렌드라든지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업무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때그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잘 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러니까 VR, AR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들은 VR이나 AR로는 접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합니다. 제페토는 모바일 버전만 운영을 하고 있고 로블록스는 PC와 모바일을 운영하고 있죠. 마인크래프트 정도가 PC, 모바일, 콘솔, 그리고 VR 기기를 제공하는 정도네요. 그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나열한 플랫폼들이 인기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오픈월드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열린 세상이죠. 오픈월드, 이 단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게임 속에서 캐릭터를 자유롭게 움직여서 아무 곳이나 탐험하고 뭔가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르의 게임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 게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인기 있었던 디아블로2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아블로2는 지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보스도 처치하고 웨이포인트도 확보해서 결국 게임을 완수를 할 수가 있었죠. 디아블로2 말고도 많은 RPG 게임들이 다 그랬고요. 정해진 세상 속에서 정해진 행동을 해야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러다가 여기에 점점 자유도를 부여를 하면서 오픈월드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냥 광활하게 펼쳐진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용자가 스스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물론 전체 게임을 관통하는 목표나 임무 같은 것은 있지만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이용자가 캐릭터를 마음껏 움직여서 여행을 다니듯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죠. 이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의 게임 속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더 깊게 몰입하게 되죠. 게임 제작사가 마련해둔 게임 콘텐츠를 소비만 하던 것을 뛰어넘어서 게이머가 주체적으로 게임 속에서 이벤트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공간을 준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오픈월드입니다.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 대부분은 이런 게임의 오픈월드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그냥 차용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게임에서 오픈월드의 개념만 떼와서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이용자들은 넓게 펼쳐진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인크래프트만 봐도 전체 월드를 다 합치면 36억 제곱킬로미터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 표면이 5억 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마인크래프트 월드는 지구의 7배에서 8배 정도 더 큰 규모이죠.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용자들은 광물도 캐고 이걸로 성도 짓고 무기도 만들어서 집도 지키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페토 역시 이용자들이 여러 맵 혹은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제약 없이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각종 소셜 모임이나 행사는 물론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특성, 이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샌드박스입니다. 이 역시 게임에서 주로 이용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용자를 락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역하면 모래상자입니다. 모래를 가지고 성을 쌓기도 하고 두꺼비 집을 만들기도 하듯이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장르의 게임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오픈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게임 안에서 이용자가 창작할 수 있는 요소가 더욱 많습니다. 게임 안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서 지형 지물은 물론 그 안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사물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게임 속에서 게임도 만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로블록스이죠.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3D 그래픽의 고퀄리티 게임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간단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툴을 제공합니다. 제페토 역시 비슷합니다. 제페토는 빌드잇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제페토 안에 나만의 맵, 즉 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종 구성 요소들을 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꾸밀 수 있고요. 여기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 수도 있죠. 제페토는 아바타 의상을 제작하는 제페토 스튜디오도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제작한 각종 의상을 내 아바타에게만 입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샌드박스 요소들은 오픈월드와 함께 메타버스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운영자는 툴만 잘 준비하면 끊임없이 플랫폼 위에 콘텐츠가 채워지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있으니 계속해서 플랫폼을 찾게 되고요. 결국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만들어준 완제품을 이용자들이 소비만 하는 탑다운 구조에서 콘텐츠 안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바텀업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나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의 변화는 메타버스 속에서 창작자 경제 혹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이어집니다. 운영자는 툴을 만들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돕고 소비자는 언제든 생산자로 변신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거대한 플라이휠에 수익 창출, 쉽게 말해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만 마련하면 거대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로블록스와 제페토가 대표적인데요. 로블록스는 게임 내 화폐, 로벅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달러, 23,000원 정도의 1,700 로벅스라고 하니까 10 로벅스에 한 140원 정도네요.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가 만든 게임에 접속하기 위해서 입장료 개념으로 로벅스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최소 25 로벅스에서 최대 1,000 로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수준이죠. 게임 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유료 아이템을 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때 지불한 로벅스는 일정 부분 게임 개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개발자는 일정 로벅스 이상이 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을 하거나 페이팔과 같은 결제 앱을 통해서 현금 자산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페토 역시 잼이라는 내부 화폐를 받고서 아바타 의상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의상 하나당 평균 한 10에서 20잼 정도라고 합니다. 5,000잼, 그러니까 현금으로 12만원 이상이 되면 이를 현금화해서 인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위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규모는 이미 상당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개발해본 사람이 800만 명이 넘고 지금까지 개발된 게임만 5,5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탑을 오르는 미니게임 타워 오브 헬의 경우 누적 이용자 수가 106억 명이 넘습니다. 이 같은 게임들로 개발자들이 받아간 수익만 누적으로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8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올해 20살이 된 청년이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개발해서 한 달에 49,000달러, 5,500만 원을 벌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페토 역시 의류 판매로 월 매출 1,500만 원 이상을 올린 이용자도 있고요. 이런 의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세운 회사도 벌써 있다고 합니다. 아바타 역시 메타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바타가 중요한 요소인 첫 번째 이유는 아바타가 메타버스를 조작하는 중요한 입력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입력 장치는 마우스라든지 터치패드 같은 하드웨어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바타가 최종적으로 내 명령을 수행하게 되죠. 아바타를 조작해서 메타버스 세상 속 물건을 만지거나 옮기고 이용하는 각종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바타 없이 1인칭으로 마치 슈팅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다른 나를 이용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경험을 주기에는 아바타를 좀 등장시켜서 조작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하네요. 결국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이 좀 몰입을 해서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아바타인 것이죠. 아바타는 메타버스 세상 속 소통의 매개이기도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죠. 이용자는 아바타의 입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바타가 반영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감정 표현 모션입니다. 미리 저장된 아바타의 특정 동작으로 나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죠. 제페토의 경우에는 AR 기술을 이용해서 1000개가 넘는 표정을 미리 마련을 해뒀고요. 이 프렌드 역시 감정 표현 모션을 66개 이상 마련을 해두고 이를 누르면 내 아바타가 좋아, 싫어, 감사합니다 같은 감정 표현을 자동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감정 표현 말고도 실제 이용자 간의 대화를 위한 장치들도 있는데요. 지금 주로 아바타끼리 대화는 채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현장감이라든지 실제감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 업무용 메타버스로 각광받는 게더타운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아바타끼리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자동으로 줌과 비슷한 화상 채팅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용자끼리 자연스럽게 음성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반대로 아바타끼리 멀어지게 되면 이 대화는 점점 잘 안 들리다가 최종적으로는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정말 실제로 대화를 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이죠. 또 아바타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누구든 될 수 있는 세상이 메타버스이다 보니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이용자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바타용 상품들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의 옷 가격에 비하면 아바타용 옷 가격이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지만 저렴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쉽게 구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패션 업체들도 이런 아바타용 아이템 제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페토에서 명품 가방이나 옷을 아바타용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구찌가 대표적이죠. 이처럼 아바타용 상품을 판매하는 패션업계의 움직임을 두고서 이제 고객도 아닌 아바타에게 가져다가 판다. 그래서 D2A, 즉 다이렉트 투 아바타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장 규모가 당장 내년인 2022년에만 전 세계 500억 달러, 56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같은 아바타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점차 아바타의 형태도 단순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RPG 게임의 인기가 절정이던 201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많은 게임 회사들이 거의 인간과 유사한 각종 캐릭터, 그러니까 아바타를 좀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눈, 코, 입은 물론 어깨 너비나 손가락 길이까지 세세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정말 사람에 가까운 아바타를 만드는 것을 되게 강점으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점차 아바타들이 좀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는 거의 아바타가 3등신, 4등신 정도의 캐릭터이고 제페토나 이프렌드 역시 신체에 비해서는 좀 얼굴이 큰 형태의 아바타입니다.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플랫폼들이 아바타를 이렇게 단순화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런 형태의 아바타가 개성을 드러내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얼굴이 진짜 사람처럼 몸에 비해서 좀 작으면 이를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또 신체의 요소들이 조금 과장되어 있는 편이 오히려 개성을 표현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머리가 크면 아바타의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때 티가 확 나겠죠. 그래서 아바타 옷을 제작하는 창작자들 역시 레고 형태의 아바타의 옷을 만드는 것이 진짜 인간을 닮은 아바타의 옷을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화한 아바타는 오히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아바타들이 대세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아바타의 형태 변화 역시 메타버스 세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점에서 메타버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몇 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뭐든 할 수 있는 세상, 오픈월드,
그리고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는 샌드박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입력 장치이자 개성 표현인 아바타, 이 정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개별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모아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 공통적인 요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나오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역시 이런 요소들 혹은 철학들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플랫폼들이 이 요소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지, 그리고 이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냅니다. 인터넷에 등장한 웹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데이터의 부각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등장은 유튜버라는 직업을 창조했죠.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직업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콘텐츠 소비 방식과 아바타와 같은 메타버스만의 요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오늘은 메타버스가 확장하면서 생기고 있는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들 몇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바타와 오픈월드, 샌드박스, 그리고 이를 통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요. 이용자가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바타이고요. 이 아바타를 활용해서 마음껏 가상세계를 탐험하도록 하는 개념이 오픈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뭐든 손쉽게 만들어보고 또 부술 수 있는 게 샌드박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역에서 만든 각종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시스템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죠.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은 이용자들이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거리를 직접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인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 탈중앙화가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메타버스 콘텐츠 흐름을 설명할 때 좀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인터넷, 그러니까 웹의 역사와 함께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월드와이드 웹, 줄여서 웹이라고 하는데요. 웹은 지금까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웹 1.0은 PC 기반의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그 인터넷이요. 그리고 웹 2.0은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이 역시 이제 거의 성숙 단계이고요. 웹 3.0은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후계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웹 1.0으로 돌아와 보면 흔히 우리가 쓰는 인터넷 서비스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이 웹 1.0의 시기라고 분류하는데, 이 시기의 컨텐츠는 보통 중앙 집권적입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컨텐츠를 보유하고 이용자들은 포털 등을 통해서 이를 제공받는 시기죠. 기술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런데요.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식으로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웹 2.0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디바이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지는데,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술이죠. 디바이스와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전체 구조는 웹 1.0과 비슷합니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일방통행적인 방식은 크게 변함이 없죠. 하지만 이 웹 2.0의 후반부에 가면서 각종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심지어는 이용자가 생산한 것들이 컨텐츠 사업자가 생산한 것을 압도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데요. 대표적인 플랫폼이 유튜브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두고 컨텐츠의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인데, 중앙에 누군가가 생산한 컨텐츠를 이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가 만든 컨텐츠를 소비하고 나도 다시 생산하기도 하는 구조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메타버스 세상인 웹 3.0에서는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탈중앙화라고 해도 사실 이용자들이 모두 생산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한 능력이라든지 혹은 기술이 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인터넷 초창기에는 프로그래밍, 소위 코딩이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이 게임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부분을 좀 참여할 수 있었죠. 플랫폼이 등장한 뒤에도 그 플랫폼이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용자도 그 플랫폼에 뛰어들어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이런 허들도 많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사실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해당 분야를 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좀 포기하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림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리는데 내가 무슨 3D 아이템 제작을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코딩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게임을 개발하나 내가 할 수는 있을까? 이거 남들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런 특별한 기술, 뛰어난 재주가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생산자가 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잘 활용해도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제페토,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런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생산자용 툴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디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같은 데서 글 쓰다 보면은 글을 깔끔하고 예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에디터 기능이 있잖아요. 전문 편집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저렇게 번호도 매기고 표도 그려서 넣고 사진도 좀 꾸미고, 이전에는 웹페이지에 글을 깔끔하게 배치하려면은 컴퓨터 코딩을 원래 할 줄 알아야 했는데 에디터 덕에 컴퓨터 코딩을 몰라도 블로그에 글을 깔끔하게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런 에디터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요. 아바타는 물론이고 가상세계를 만들고 게임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툴 역시 코딩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해볼 수 있도록 아주 직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있죠. 제페토에서는 제페토 안에 가상세계를 만드는 제페토 빌드잇, 그리고 아바타용 의상을 만드는 제페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사실 그 자체로 스튜디오인데요. 여기에다가 다른 게임의 요소나 아이템들을 이식할 수 있는 또 모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확장과 컨텐츠 탈중앙화의 가속화, 이런 흐름과 플랫폼이 제공하는 직관적이고 간편한 툴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전업 생산자들인데요.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생산자에게 게임 판매 수익은 70%, 게임 속 아이템 판매 수익은 30%를 분배하고 있는데요. 개발자에게 배분한 수익이 2019년 4분기 3,980만 달러, 약 466억 원에서 2021년 2분기에는 1억 2,970만 달러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로블록스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개발에 도전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로블록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수가 127만 명, 이들이 만든 게임의 수도 5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과거 12개월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발자는 3명,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발자는 249명, 1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발자는 1,057명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들이 천재 프로그래머여서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요? 널리 알려진 몇몇 로블록스 개발자들의 사례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에서 배드 비즈니스라는 슈팅 게임으로 한 달에 49,000달러, 한국 돈으로 5,500만 원을 번 이든 가브론스키는 올해 갓 20살이 된 청년인데요. 컴퓨터 공학이나 게임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데도 로블록스 스튜디오만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달 최고 매출 25만 달러, 하나로 거의 2억 9천만 원을 기록한 제일브레이크라는 로블록스 최고 인기 게임도 있는데요. 이 게임은 2017년에 처음 로블록스에 등장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개발한 사람은 알렉스 발판치라는 22살 청년인데 9살 시절부터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다가 겨우 18살이던 2017년에 이런 게임을 내놔서 큰 성공을 거뒀죠. 이런 사례가 나오면서 로블록스 개발자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가는 추세인데요. 물론 위의 두 사례처럼 20살 이전에 게임을 개발하고 잘 되어서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게임 개발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플랫폼이 확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튜브가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전업 유튜버로 전향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는 이런 로블록스 개발자 말고도 메타버스의 특성상 이런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빌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컨퍼런스나 신입사원 교육, 채용 박람회, 대학 축제, 선거 유세까지 사람이 모여야 하는 행사는 거의 다 메타버스에서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행사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정하고 그냥 몇 시까지 접속하세요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를 열 때 누가 사회를 보고 의자는 어떻게 배치하고 스크린은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배치를 고려하듯이 메타버스 행사 역시 공간을 꾸며야 합니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바로 월드 빌더 혹은 메타버스 빌더라고 하는데요.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의뢰를 받고 주최 측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직업입니다. 이들이 건축가라고 해서 건축학을 전공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제페토 빌드잇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듭니다.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메타버스 세계인 만큼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지식보다는 오히려 상상력이나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직업,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또 다른 자아이자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아바타의 의상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바타의 개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의류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직업입니다.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이 제페토인데요. 아무래도 아바타 꾸미기로 시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제페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의류를 디자인하는데요. 여기서도 실제 의류 제작 경험이나 전문 디자인 역량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디자인 작업을 2D와 3D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제공하는데요. 2D 기능은 초보자용, 3D 기능은 2D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2D 기능은 우리 어릴 때 문방구에 가면 뭐 종이 인형 만들기 키트라고 할까요? 인쇄된 점선대로 이렇게 잘라서 조립하면 인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몸판, 뭐 등판, 바지 앞뒤 등등 템플릿이 있고 거기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으면 자동으로 한 벌의 의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누구나 그려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려놓고 아바타용 아이템으로 만들고 이를 상점에 판매할 수가 있죠. 3D 기능은 2D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 역시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3D 템플릿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스튜디오 안에서 3D 모델링 작업을 해도 됩니다. 세세한 요소까지 모두 손을 대서 아바타의 의상임에도 핏감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또 3D인 만큼 어깨 장식이나 허리 장식과 같은 입체적인 요소들까지 디자인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독특한 의상들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3D 의류 제작의 경우에는 약간의 그래픽 디자인 툴을 다룬 경험이 있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는 하네요. 이렇게 제페토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용자가 50만 명, 이들이 만들어낸 아이템 수만 1,500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제페토가 스튜디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2020년에 참여한 인원이 6만 명, 실제 제작된 아이템이 2만 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크리에이터는 8배, 아이템 수는 750배가 늘어난 셈이죠. 실제 이런 아바타 디자이너를 직업으로 소개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제페토 스튜디오 초기부터 활동해 오신 렌지님이 있습니다. 제페토 초창기에 인어공주 코스튬, 거북이 옷 같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인기를 모았던 제페토 크리에이터이신데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거의 130만 개에 달하는 아이템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아이템 하나에 20원, 지금은 한 3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덕분에 최근에는 월 1,500만 원 가까이를 수익으로 올리고 있다고 해요. 이분이 지난해에는 월 300만 원 수입 올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제페토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이 거의 5배 가까이 더 늘어났네요. 렌즈님은 아예 제페토 안에 이런 디자이너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차리고 디자이너 교육, 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타 드라마 PD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죠. 사실 그냥 듣기에는 이게 무슨 직업인가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에 세 직업, 그러니까 게임 메이커, 월드 빌더, 아바타 크리에이터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 누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를 잘 다뤄서 수익을 올리느냐, 이런 부분이라면 아바타 드라마 PD는 정말 메타버스 세상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그런 직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소설 기억하세요?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인기를 끌었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진 늑대의 유혹, 그놈은 멋있었다, 이런 작품들이 있죠. 당시 10대였던 귀현이 작가, 이런 분들이 인터넷 채팅에서 주로 쓰던 이모티콘까지 섞어서 쓴 그런 소설들인데, 10대 문화를 반영하고 또래의 일상을 다뤘다는 이유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아바타 드라마도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는 진짜 드라마처럼 동영상이고 배우 대신에 아바타가 등장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바타 드라마 역시 제페토에서 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페토에서도 볼 수 있지만 유튜브에도 제페토 드라마 혹은 잽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페토 드라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의 형식은 좀 아닙니다. 정지된 화면을 배경으로 아바타가 등장해서 대사를 하고 또 화면이 전환되면서 배경이 바뀌고,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 연극에 좀 가깝죠. 이 장면들을 녹화하고 편집해서 드라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제페토가 이용자의 표정까지 인식을 해서 아바타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아바타를 세워두고 대사에 맞는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연기를 하듯이 섬세한 표정 연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라마 한 편은 보통 10분 내외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요. 이미 몇몇 작품들은 유튜브에서만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를 전문적으로 연재하고 또 기획하는 PD와 작가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작가 혹은 PD들 대부분은 10대인데요. 제페토에 10대 이용자가 많다 보니 같은 감성을 공유하는 이들이 마치 옛날의 웹소설 시기에 10대 작가들처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새로 생겨나고 있는 직업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실에서의 기술 혹은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수입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아직 우리가 색칠을 해나가야 할 백지 상태에 가까우니까요. 또 메타버스가 더 확장하고 많은 영역에 적용이 되면 메타버스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존의 직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직업이나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다른 콘텐츠도 조만간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콘텐츠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임 속에서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아바타 옷을 디자인해서 돈을 버는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죠. 이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하드웨어 경쟁 역시 치열한데요.
몰입도를 높이고 가상과 현실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VR, AR, MR 등 많은 기술과 기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지구에 접속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산업에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관련한 리포트나 아니면 언론 보도도 많이 보이죠. 특히 테슬라 선제 투자로 이름을 알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예측 보고서인 2021 빅 아이디어에서도 투자 아이템으로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 가상현실이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티타임즈에서도 꾸준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핫한 소재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이 메타버스가 지금 완벽하게 상용화한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개발 중인 기술이고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시대라는 것도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열리긴 했지만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이렇게 안착을 했듯이 메타버스 역시 지금 당장 완성된 기술이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어떻게 장악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직 섣부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보고서에서도 지금이 메타버스 시대이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가상세계는 각자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메타버스로 합쳐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미국의 IT 전문지인 테크크런치 역시 메타버스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지금은 메타버스가 아닌 멀티버스이다. 대신에 각종 가상현실을 디딤돌 삼아서 점차 메타버스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기술과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점차 발전하면서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를 이루는 기반 기술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하드웨어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하드웨어 기술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기술 혹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는 VR, AR, MR 등이 있습니다. 많이는 들어봤지만 다 비슷한 단어들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기술들은 서로가 상위 기술이다, 뭐가 더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현하는 정보의 특성이나 구현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왼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다고 하면 정반대편에 위치한 것이 가상현실, 즉 VR이고요. 우리의 현실에서 조금 가상 쪽으로 이동한 것이 AR입니다. 그리고 AR과 VR 이 두 기술의 장점을 융합해서 현실과 가상 그 사이 어디쯤 있는 것이 바로 MR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기술들을 통칭하는 기술이 XR, 즉 Extended Reality이죠. 현실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확장하는 기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기술들의 특징과 함께 대표적인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VR, Virtual Reality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구현하는 방식은 이런데요.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각종 디지털 정보들을 시각, 청각, 촉각 정보로 인간에게 전달해서 또 다른 세계를 구현합니다. 접하는 사람이 현실로 착각할 만큼 현실에 가까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를 현실 세계와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의 하드웨어, 즉 VR 기기들은 현실과 인간의 감각을 분리하고 몰입감을 높이는 데 기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기기 대부분은 헬멧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라고 부르는데요.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는 형태의 기기를 머리에 덮어 써서 인간의 감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상세계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VR은 메타버스와 관련한 기술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기술인데요. 1960년대 후반부터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훈련용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VR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VR의 장점인 높은 몰입감을 이용해서 시각, 청각을 이용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드라마, 영화, 관광지 투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 콘텐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VR 기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960년대부터 이어진 기술인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시면 2015년에도 구글이나 삼성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마트폰 기반의 저가 VR 기기를 외치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놨던 적이 있는데요. 상용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몇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콘텐츠의 기술적 한계입니다. VR은 이용자의 시각, 청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VR 세계를 만드는데요. 촉각, 후각과 같은 나머지 감각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VR 기기를 이용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머리에 기기를 뒤집어 쓰고 시선이 가는 대로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대로 고개를 돌리면서 콘텐츠를 즐기게 되는데요. 그냥 그건 사실 눈으로 보는데 그치는 거죠. VR 세계 속에서 물건을 만져도 우리 몸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눈앞에 가상현실이 그냥 펼쳐져 있기만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지려고 하면 실제 몸은 그냥 허공에 손을 휘젓거나 그냥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게 되죠.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또 반대로 콘텐츠 속에서 내 캐릭터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막 뛰어나가는데 내 몸은 그대로 한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이런 감각의 불일치 때문에 오랜 시간 VR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멀미 현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결국 몰입감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게도 문제입니다. 머리에 쓰는 장비 하나만으로 가상현실을 모두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한 패널은 물론 프로세서까지 모두 탑재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HMD의 무게가 600g 이상입니다. 무게도 무겁고 앞면에 바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압박감도 심해서 오랜 시간 착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VR에 도전을 했다가 사업을 축소하곤 했는데요. 최근 VR 사업에서 다시 두각을 드러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2014년 인수한 VR 회사 오큘러스가 최근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신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출시했는데 전 세계 판매고가 100만 대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스마트폰용 AP로 유명한 퀄컴의 최신 AP칩을 탑재해서 성능은 높이면서도 무게는 500g 정도로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가격도 $300 선으로 기존 VR 기기 대비해서 $100 이상 낮춘 덕에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각의 불일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손에 쥐는 장치까지 함께 포함을 했고 가상현실 안에서 손에 접촉이 있을 경우에 그 장치로 진동을 보내주는 햅틱 기능을 삽입했다고 하네요. 오큘러스가 주력하는 콘텐츠는 주로 게임인데요. 박자에 맞춰서 날아오는 블록을 광선검으로 깨부수는 비트세이버가 대표적입니다. 게임만 하는 것은 아니고 페이스북답게 이 VR 기기를 이용한 SNS 서비스인 호라이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역시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페이스북이 최근 VR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다른 콘텐츠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외에도 삼성, 애플도 VR 기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VR 디스플레이 기기 외에도 러닝머신 형태라든지 의자 형태로 다른 감각을 채워주기 위한 주변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VR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AR입니다. Augmented Reality, 번역하면 증강현실입니다. 현실의 어느 장면 혹은 공간을 볼 때 실제로는 없지만 거기 관련된 이미지나 정보가 덧붙여져서 보이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현실 환경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가장 밀접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실을 완전히 차단하는 VR과는 달리 AR은 현실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메타버스 기술인데요. 가상 세계로의 몰입도는 낮지만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은 100% 가상, AR은 현실 50, 가상 50인 셈이죠. 특히 AR 기술은 각종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수트를 입으면 눈앞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출력되는 것이라든지 영화 킹스맨에서 요원들이 특수 안경을 쓰면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모두 AR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만화 드래곤볼에서 적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스카우터가 있겠네요. AR 콘텐츠는 생각보다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VR과 마찬가지로 게임에 좀 적극적으로 먼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게임의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AR 게임이 2016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포켓몬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포켓몬고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우리 주변을 비추면 화면에 AR 기술로 구현된 포켓몬이 등장하고 이를 수집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AR 기능을 좀 제대로 활용한 컨텐츠로는 하늘의 별을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별자리의 이름과 그 위치를 나타내주는 스카이 가이드, 그리고 텅 빈 방을 비추면 공간을 측정해주고 그 안에 가구를 배치해볼 수 있는 이케아 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AR 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지금의 AR 컨텐츠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타겟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AR 기기의 기능을 하는 건데요. 사진이나 영상에 정보를 덧입혀서 출력하기에는 렌즈와 스크린이 결합되어 있고 고성능의 연산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적합하죠.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그때그때 앱을 실행하고 원하는 곳으로 직접 렌즈를 조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선이 닿는 대로 정보를 출력하고 또 읽기 쉽게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글래스, 즉 안경의 형태로 기기가 개발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또 굳이 글래스가 아니더라도 착용자가 보는 것과 같은 곳을 보면서 그 장소나 물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몸에 붙어있는 웨어러블 형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R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하드웨어와 컨텐츠 모두에서 생태계 구축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요. 우선 하드웨어 면에서는 2015년 출시한 아이폰 6s 모델부터 AR 기능을 도입해서 아이폰에서도 각종 AR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임 같은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지점과 지점을 촬영하면 그 사이 거리를 측정해주는 AR 줄자와 같은 콘텐츠를 기본으로 탑재했고요. 심지어 애플은 2020년 내놓은 아이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주로 탑재되는 라이다 센서까지 탑재했습니다. 공간을 파악하는 데 특화한 라이더 센서 덕에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AR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 기기들에서 작동하는 AR 컨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제공되는 AR 키트입니다.
아이폰이 제공하는 AR 관련 기능에 딱 맞는 AR 앱 제작을 돕는 키트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벌써 다양한 장르의 AR 관련 콘텐츠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애플이 내년쯤에 전용 AR 기기인 애플 글래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루머도 있는데요. 애플이 그간 쌓아놓은 생태계와 기술 덕에 지금과는 다른 전혀 세련된 형태의 AR 기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의 AR 기기들은 현실 세계 위에 표현될 다양한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연산 장치를 함께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안경이 아니라 크고 두꺼운 이런 기계 장치에 좀 불과했는데요. 애플의 경우에 지금까지 에어팟, 애플워치 등으로 쌓아온 웨어러블 기술을 바탕으로 글래스와 아이폰이 연동해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폰이 AR 연산을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고 글래스는 이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안경과 비슷한 형태의 세련된 디자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MR입니다. MR은 믹스 리얼리티, 즉 혼합 현실의 줄임말인데요. AR과 VR을 혼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위치 역시 AR과 VR 그 사이 어디쯤 있죠. 몰입도는 높지만 현실과 완전히 차단돼서 좀 활용성이 떨어지는 VR의 특성과 이질감은 적지만 현실과의 간섭이 많아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AR의 특성을 섞어서 각자의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실 세계 위에 가상현실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현실 기반 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AR과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AR 회사들이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MR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MR과 AR 이 두 기술의 좀 경계가 모호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MR의 작동 방식이 AR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렌즈나 안경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촬영하고 그 위에 VR적인 요소들을 가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콘텐츠나 하드웨어 역시 AR과 유사한 것이 많은데요. 지금은 주로 의료, 산업, 공연 예술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시리즈와 구글, 알리바바, 퀄컴이 투자한 스타트업인 매직리프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출시한 홀로렌즈2의 이 시연 영상을 보시면 AR과 MR의 차이를 아실 수 있는데요. 의사가 가상수술을 할 때 MR 기기인 이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현실의 수술대 위에 가상 환자의 몸이 나오고 이를 해부하는 모션을 취하면 몸이 벌어지면서 내부의 장기와 혈관까지 모두 가상으로 구현이 됩니다. 만약 단순한 AR이었다면 기기를 착용하고 환자를 바라봤을 때 환자의 신상 정보만 뜨거나 아니면 장기의 이름 정도가 출력되는데 그쳤겠죠. 매직리프의 경우엔 학교 체육관에 고래가 뛰어노는 것을 MR 기술로 구현한 영상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MR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로 알려졌지만 정작 기기의 판매 대수는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MR 기기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2는 $3,500, 매직리프는 $2,300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VR, AR을 통합한 좀 고급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가격 때문에 아직은 산업용으로만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VR과 AR 시장 모두 성장 가능성이 큰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VR 시장은 현재 $13억 규모에서 2030년까지 $450억, 즉 50조 원 규모로 성장 예상되고요. MR을 포함한 AR 시장은 현재 $10억 $1,300억, 즉 146조 원 규모로 130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건 컨텐츠를 제외한 기기와 관련된 시장 규모 예측일 뿐이고요. 컨텐츠 시장까지 결합한다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기술인 VR, AR, 그리고 M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기술적 문제나 가격 문제로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고요. 기기 위에서 가동될 콘텐츠 역시 점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좀 실감나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기업으로 묶어 부르기는 하지만 각자 사업 영역이 조금씩은 다른 회사들인데요. 최근 이 회사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서로를 견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VR과 AR, 즉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들이죠.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까지 운영하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SNS 제국을 구축한 페이스북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SNS 최강자에 안주하지 않고 AR과 VR을 선도하고 그를 뛰어넘어 메타버스까지 장악하겠다는 페이스북의 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큘러스 퀘스트 2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VR 기기 전문회사 오큘러스가 작년 10월에 내놓은 VR 헤드셋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 한 분기 만에 100만 대가 팔렸고요.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추이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올해 2월에 SKT가 정식 수입을 시작했는데요. 닷새 만에 1만 대가 완판이 되었고 추가 물량도 반나절 만에 4천 대가 모두 판매됐다고 합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분기 판매량이 100만 대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엄청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뛰어난 성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보통 VR 기기가 $500 이상에서 거래가 되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2는 $299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작인 오큘러스 퀘스트 1보다도 $100 저렴한 가격이죠. 덕분에 12만 5천 대가 팔린 플레이스테이션 VR이나 6만 대가 팔린 밸브 인덱스 같은 경쟁 제품보다 훨씬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오큘러스 퀘스트2가 VR 기기 대중화의 마중물이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간 소비자용 VR 시장에 도전했다가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한 구글, 삼성, MS를 비롯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배가 꽤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큘러스 퀘스트2의 성공을 보면서 웃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사실 오큘러스는 2014년 페이스북에 인수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오큘러스가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것이죠. 몇 년간 투자해온 오큘러스의 성공 덕에 페이스북은 순식간에 VR 시장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선도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오큘러스가 페이스북의 VR 시장 공략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큘러스와 VR이 페이스북 사업의 중심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VR 사업에 맞춰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VR, AR 개발자 행사인 페이스북 커넥트가 있습니다. 오큘러스가 페이스북에 인수되기 전부터 진행해오던 VR, AR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2020년 9월부터 오큘러스 커넥트에서 페이스북 커넥트로 이름을 바꾸고 페이스북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2 역시 작년에 이 행사에서 공개했죠. 또 다른 하나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입니다. 페이스북은 작년부터 회사 곳곳에 흩어져 있던 VR, AR 관련 팀을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으로 일어나 있습니다. 오큘러스의 연구개발 부서 역시 이 리얼리티 랩으로 합류한다고 하는데요. VR, AR 연구 체계를 일원화해서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큘러스가 페이스북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큘러스가 실패한 인수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죠.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은 $20억, 약 2조 5천억 원인데요. 창업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회사에 그 정도 가격은 비싸다는 의견도 많았고, 또 인수할 당시에 오큘러스 직원들의 보너스까지 페이스북이 책임을 지게 되면서 $10억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오큘러스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제니맥스라는 게임사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5억, 약 5,600억 원까지 물어주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35억 주고 인수하게 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이용자 10억 명으로 페이스북 제국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인수 가격이 오큘러스의 절반 가격인 $10억 였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성급한 인수였다는 비판이 나올 만했죠. 또 매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바탕으로 분기당 $281억, 그러니까 3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 광고 매출이 96%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큘러스의 VR 매출이 포함된 기타 부문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마크 저커버그는 이 오큘러스와 VR에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큘러스 인수 이후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연구 개발 비용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인력 투입 역시 엄청난데요. 페이스북의 전체 직원 수가 4만 5천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15%인 6천여 명이 AR, VR 연구 인력이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의 4%도 되지 않는 분야에 전체 인력의 15%가 투입되는 것인데요. 대체 저커버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커버그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2014년 오큘러스 인수 당시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저커버그는 오큘러스 인수를 발표하면서 세상을 더 개방적이고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페이스북의 임무라면서 전 세계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상현실 교실에서 만나서 함께 공부하는 세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잘 설계된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오큘러스 VR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로 진입해 나가겠다는 것을 7년 전인 2014년에 이미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페이스북이 어떤 서비스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진짜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큘러스 퀘스트2, 그러니까 이미 출시된 VR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답게 가상현실 SNS인 호라이즌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루면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VR 기기를 착용하고 세계에 접속해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면서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 가상현실 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음성 채팅 기능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 활동을 즐기고 또 간단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큘러스 퀘스트2가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면 그때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페이스북 커넥트에서 공개한 VR 사무실 인피니트 오피스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어난 재택근무를 겨냥했는데요. 오큘러스 퀘스트2를 착용하고 앉을 자리만 확보하면 주방에서든 거실에서든 회사에서처럼 다중 모니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가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하고 아바타를 이용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VR 컨텐츠라고 하면 게임도 빠질 수가 없겠죠. 페이스북은 이미 오큘러스 VR 기기 전용 스토어를 개설하고 200가지가 넘는 게임을 런칭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날아오는 블록을 리듬에 맞춰 절단하는 비트세이버, 그리고 한국 회사가 개발한 인기 낚시 게임 리얼 VR 피싱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은 최근에 VR 게임인 론 에코의 제작사를 인수하는 등 페이스북 소유의 게임 스튜디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콘텐츠를 꾸준히 공급해서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산이죠. 지금부터는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또 다른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VR 기기 외에도 증강현실, 즉 AR 기기, 그리고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까지 폭넓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AR 안경, 아리아 프로젝트입니다. AR은 완벽한 가상 공간을 만드는 VR과는 좀 다르게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요소를 구현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재 AR 기기는 현실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안경 형태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리아 역시 이런 안경 형태의 AR 기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작년 페이스북 커넥트 행사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단순한 개인용 AR 글래스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의 제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이 아리아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안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그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는 하는데요. 레이벤 선글라스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패션 안경 업체 룩소티카와 협업 중이라고 하니까 우선 디자인은 꽤 예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근육 감지 팔찌입니다. 뇌가 근육에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서 사람의 손동작을 읽어내는 기술인데요.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의료 기술인 근전도 검사법을 활용한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척추에서 손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기 신호를 감지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 근육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서 이를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이 움직임을 통해 가상현실 세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완성되면 키보드 없이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타이핑이 가능한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또 2022년을 목표로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VR이나 AR을 구현하는 장치는 아니지만 오큘러스 퀘스트 2, 아리아 글래스와 같이 페이스북이 자체 개발 중인 다양한 메타버스 하드웨어와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 운동 게임을 즐기면 이 운동 기록이 스마트워치에 이렇게 연동이 돼서 기록이 되는 방식이죠. 지금은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해서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페이스북이 구글, 애플과 함께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그런 OS 경쟁까지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로만 봐도 페이스북은 VR, AR을 가리지 않고 3-4가지가 넘는 하드웨어를 동시에 개발 중인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알던 SNS 기업 페이스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시장에 손을 뻗은 페이스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계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에 진행한 인터뷰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AR과 VR을 통합한 기기입니다. 사실 AR과 VR은 통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가상현실인 VR은 현실과의 완전한 단절이 필요한 기술이고 증강현실인 AR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현 시점에서 둘을 혼합한 믹스드 리얼리티, 즉 MR 기술이 있긴 하지만 AR에 조금 가상현실적인 요소가 좀 덧붙여진 수준입니다. 저커버그 역시 이런 점에 대해서 AR과 VR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공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안이자 이를 해결할 유력한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시스루 AR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데요. 일반 안경처럼 앞이 훤히 보이는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기능을 이용해서 증강현실을 즐기다가 VR, 즉 가상현실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앉을 자리를 찾은 다음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안경의 앞이 가려지면서 가상현실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AR 기술과 VR 기술 자체를 통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AR과 VR을 넘나드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기기는 현재 애플도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누가 먼저 개발에 성공할지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런 하드웨어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봐야겠죠. 물론 81조 원 규모로 성장할 VR, AR 시장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메타버스 설계라는 저커버그의 목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저커버그는 왜 메타버스를 설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선 페이스북의 본질인 SNS에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목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국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만들려는 이유는 완벽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위해서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기술까지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페이스북의 생존 여부와도 좀 직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이야 페이스북 이용자가 수십억 명에 달하지만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방식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예를 들어 텍스트 중심의 페이스북이었다면 순식간에 사진 중심의 인스타그램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영상 중심의 틱톡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것이
페이스북의 운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플랫폼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페이스북도 그 자체로 플랫폼이긴 하지만 스마트폰과 PC라는 컴퓨팅 플랫폼에 묶여 있습니다. 이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정책을 바꾸면 페이스북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쉽게 말하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페이스북 앱 다운로드를 막아버리면 페이스북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애플이 iOS에서 개인정보 정책을 바꾸면서 개인별 맞춤 광고가 어려워진 탓에 iOS에서 페이스북 매출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저커버그는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플랫폼 위에 뭔가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일찌감치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 될 VR과 AR에 투자를 하고 시장을 선점해서 완벽한 플랫폼 독립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페이스북이 만든 VR, AR 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서 보급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즐길 콘텐츠까지 모두 공급해서 페이스북 세상 안에 이용자들을 모두 가둬놓겠다는 것이 이 페이스북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기존에 하던 SNS 사업을 넘어서 메타버스를 설계하고 핵심 기술인 AR과 VR 기술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존 PC 회사들이 하던 독자 운영체제 개발과 맞춤형 반도체 개발까지 함께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매일 이용하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던 SNS 기업 페이스북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저커버그의 비전처럼 PC와 모바일의 미래를 바꾸는 기업이 페이스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기업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라는 메타버스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한참인 지금 메타버스를 자처하는 서비스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3D 아바타를 앞세워 너도 나도 메타버스라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를 맞이하는 우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의 조건과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메타버스 구현에 가장 근접한 회사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전략을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메타버스에 관한 소식을 처음 전한 뒤에 그 뒤이어서 메타버스 하드웨어나 메타버스 컨텐츠에 대한 얘기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 키워드 검색량을 보여주는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구글 트렌드를 보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올해 3월, 4월쯤 검색량 절정을 찍은 다음에 급속히 떨어집니다. 우선은 3월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데 뭘까요? 바로 메타버스 게임으로 유명했던 로블록스의 상장입니다. 메타버스란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작년 10월쯤에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에서 이게 우리 회사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긴 한데요. 그 뒤로 더 주목을 받은 게 바로 로블록스죠.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시로 주목을 받고서 올해 3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도 잘 됐어요. 지금이 상장 3개월 차인데 50%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당시만 해도 이게 미래다. 글로벌 시청 톱10에 드는 기업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장밋빛 미래를 그렸었는데 로블록스가 상장한 이후에 분위기가 다소 식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로블록스가 게임이라는 점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우후죽순 등장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대중한테 알려진 뒤에 사실 정확히 뭐다 이런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 좀 길게 이어졌잖아요. 가상현실인 것 같은데 또 그냥 가상현실은 아니라고 하고 돈을 벌 수 있네 없네 뭐 기계를 써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로블록스가 내가 바로 메타버스다 이러고 등장을 하니까 아 저게 메타버스구나 이러면서 로블록스를 본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게 그냥 게임인 거죠. 뭐 화려한 그래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캐릭터들이 뭐 사람 같지도 않고 현실 세계랑은 또 완전 다르고 말이죠. 여기에 뭐 주로 이용하는 건 초등학생들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 메타버스라는 거는 결국 게임이구나 하는 그런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기업에서 또 너도 나도 저희도 메타버스 합니다 이러면서 말 많이 내놨는데 또 원래 있던 것이랑 비교를 해봐도 별다른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메타버스가 맞나?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영상에도 댓글들을 보시면은 뭐 그럼 리니지도 메타버스인가요? 이건 메타버스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좀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도 그냥 마케팅이네 이러고 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관심이 줄어들어 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대중의 관심이 좀 줄어든 거와는 별개로 대기업이나 정부는 여전히 메타버스에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그만큼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사실 저도 대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메타버스라는 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들을 좀 쭉 찾아보고 자문도 구해봤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는 엄청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어요. 구글에 가시면은 구글 스콜라라고 해가지고 이 키워드를 넣으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연구 논문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꽤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또 보면 2008년도쯤에 절정을 찍었고, 또 2019년도쯤에 다시 많은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자들은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메타버스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이게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상상의 개념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메타버스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1992년도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 이거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 소설에 등장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많이 차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묘사에서 연구자들이 메타버스의 포인트로 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글이나 이어폰 같은 하드웨어를 통한 몰입감, 다른 하나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또 다른 세계입니다. 먼저 몰입감을 보면 이건 좀 하드웨어 영역이에요. 소설에 나온 고글이나 이어폰, 지금으로 치면 VR 기기가 되겠죠. 이런 기술을 실감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몰입감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말 그대로 가상도, 정말 진짜처럼 실감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VR을 비롯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3D 모델링, 공간 음향 등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아무튼 메타버스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거의 완벽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완벽한 몰입이 있어야 메타버스가 완성이 된다, 이게 하나이고요.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또 다른 세계라는 부분은 메타버스 이퀄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단순화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연구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와 가상세계를 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메타버스를 현실 세계의 반대로 보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란 게 뭐냐? 실감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하는 현상 그 자체이자 그 결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세상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물리적 지구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세계가 메타버스다, 이건데요. 결합된 모습이 어떨지는 여전히 아직은 미완의 영역 혹은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거나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처럼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요소들이 떠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의 가상현실처럼 완전히 우리 몸이 접속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각광받는 것들,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 이런 거는 몰입감부터 조건이 맞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세컨드 라이프나 리니지 같은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이나 PC로 보통 접속을 하니까 아무래도 현실과 가상 사이에 좀 거리감이 생기죠.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디바이스, 하드웨어부터 메타버스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논문이나 연구자분들은 지금 존재하는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두고 이거는 유사 메타버스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페토, 포트나이트 같은 이런 유사 메타버스가 왜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투자를 받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분명히 이 서비스들은 아직 부족한 지점이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메타버스를 향해서 가는 중이다, 방향성은 충분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받고 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를 완벽하게 구현한 곳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회사들이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가고 있고 또 기회를 찾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하드웨어들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몰입감을 갖춘 메타버스 서비스로 갈지, 아니면 그냥 아바타를 이용한 신기한 서비스에 머물지,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메타버스의 정의를 다시 두고 볼 때 진짜 메타버스를 가장 빠르게 구현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차례 정리를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좀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고 페이스북의 비전을 가상과 현실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실현에 있어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유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 모두를 손을 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감 기술의 핵심인 하드웨어 상당 부분을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현실과 상호작용할 재료인 가상세계 역시 페이스북이 구축하고 있죠. 메타버스로 이주할 현실의 주민들이야 이미 페이스북 이용자가 27억 명 가까이 되니까 이미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넘어서 사회를 만들어 둔 셈이고요. 저커버그는 2014년부터 이미 메타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는데요. 잘 만들어진 메타버스로 세상을 더 연결하고 개방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내놨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몇 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건데 2019년의 발언을 보면 저커버그도 메타버스라는 게 아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20년에는 가상현실이 대중화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2030년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VR 쪽에서 페이스북이 성과를 꽤 거두고 있어서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다. 이제 우리도 메타버스로 전환한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이게 겸손한 건지 냉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메타버스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완성을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강화해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대표적인 메타버스용 하드웨어인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있죠. 성능이 워낙 좋은데다가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비슷한 스펙의 VR 기기에 비해서 $200 이상 저렴한 덕에 작년 10월에 내놨는데 한 분기 만에 11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초기에 팔려나간 속도랑 비슷한데요. 그만큼 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VR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진동 알림, 그러니까 햅틱 기능이 있는 보조장치도 함께 제공을 해서 몰입감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좋다고는 하는데 완벽한 실감 기술 기기가 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이 사물을 볼 때 그 눈의 해상도가 거의 9천만 픽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큘러스 퀘스트 2의 해상도가 한쪽에 400만 픽셀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컴퓨터 스크린 정도 해상도가 되려고 해도 16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니까 몰입감을 주기에는 아직 그 400만 픽셀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아예 가상현실 연구 조직인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을 만들고 6,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서 VR을 비롯한 각종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페이스북 직원이 4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15%가 넘는 인력이 지금 가상현실 기술에 투입이 된 거죠. 그 VR 말고도 또 다른 가상현실 기술 중에 하나인 증강현실, 그러니까 AR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아로 알려진 AR 안경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안경 하나만으로 몰입감을 높여서 가상세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가 목표라고 하는데 올해 말에 출시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근육 감지 손목 밴드 기술도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공개한 기술인데요. 뇌가 근육에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서 사람의 손동작을 읽어내는 그런 기기입니다.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의료 기술인 근전도 검사법을 활용한 하드웨어 장치인데요. 근육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해서 가상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마우스나 조이스틱 같은 거 없이도 맨손으로 그냥 가상현실 세계 안에 사물을 조작하면 가상과 현실 간의 이질감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페이스북은 신경과 이제 근육까지 감지를 해서 가상세계 조작에 이용을 한다. 그래서 사람 몸 자체를 디바이스로 이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건데요. 몰입도를 최대한 높이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죠. 또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이런 실감 기술들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할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게 소프트웨어 혹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컨텐츠도 이미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27억 명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일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SNS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건 라이프로깅 메타버스라고 해서 실감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현실과 가상의 소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바타 중심의 SNS 서비스 호라이즌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페이스북 VR 기기를 착용하면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먼 거리에 있는 친구와도 아바타끼리 만나서 실감나게 대화하고 여행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VR 기기를 이용한 가상 사무실, 인피니티 오피스도 주요 컨텐츠입니다. 이런 가상 업무 공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만큼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물리적 제약이 많은 곳이 사무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인피니티 오피스는 자리만 잡고 앉으면 그냥 가상 모니터와 키보드가 눈앞에 떠오르면서 마치 사무실처럼 멀티 모니터상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요. 최근엔 여기엔 아바타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스페이셜이라는 서비스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이 손목 밴드와 같은 실감 기술과 함께 결합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친구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지하철에 앉아서도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은 거대한 메타버스 기업이자 가상 업무 공간 플랫폼을 판매하는 B2B 회사로도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스북이 준비 중인 암호화폐 DM도 메타버스 비전의 한 축이 될 것 같은데요. DM 그 자체가 실제감을 높여주거나 현실과 가상의 간극을 줄여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둘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DM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현실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지갑과 가상 세계의 지갑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DM은 페이스북 메타버스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가상 세계, 예를 들면 호라이즌 안에서 뭔가 활동을 통해서 얻은 DM을 현실 세계에서 결제를 할 때 이용하고, 또 반대로 현실에서 얻은 DM을 페이스북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구입할 때 쓸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메타버스 안에서 번 돈을 복잡한 환전 절차나 별도의 수수료 없이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메타버스로 들어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메타버스 구현에 가장 가까이 도달해 있는 기업 페이스북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조건으로 본다면 아직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를 완전히 구현했다라고는 할 수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일찌감치 메타버스의 핵심 조건인 몰입감과 실제감 구현을 위해서 VR을 비롯한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성과를 내고 또 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막 메타버스에 뛰어든 기업들이 손쉽게 페이스북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커버그도 VR 기술의 완성을 길게는 10년 뒤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관련된 소식들을 좀 꾸준히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